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됐고, 현재는 6살 난 아들 하나가 있어요. 늦게 귀하게 얻은 아이라 온 집안의 예쁨을 다 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원래 작은 회사에 다니긴 했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남편의 집이 손이 귀한 집인데,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며느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은 외동 아들이었으니 당연히 그건 저를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손이 아주 귀했고 저는 빠르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것도 있었고 말이죠.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다른 것보다도 나이부터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33입니다. 아유, 곧 있으면 노산이네 그려. 처음 보는 자리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부터 하셨으니까 말이죠. 사실 인사를 가기 전에 남편에게 어머니가 좀 그러신 편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듣고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면전에 대고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고 놀랍긴 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부터 해라. 알겠지? 네? 네. 딱히 엄청난 반대를 하진 않으셨지만 제 나이는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미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았었기에 더 어린 며느리를 보는 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식당이 잘 되고 있었고 남편이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남편도 곧 40인데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인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상견례를 하고 날을 잡았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요.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점도 빨리 해결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혼수나 예단 이런 문제들도 양측 다 욕심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만 맞춰서 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대충대충 넘기자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툼이 있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싸우고 또 파혼하는 커플들도 많다던데 저희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다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결혼하고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셔서 진행이 빨랐기 때문이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수월하게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집에서 아이 갖는 거에만 매진하라며 일도 그만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본다든지 그런 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얼마간은 자연스럽게 신혼을 잘 보내다가 피임하지 않는데도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보통 검사를 하러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직접 귀로 듣고 나선 어디서 점을 보고 제 생리 주기를 검사하시는 등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떠셨어요. 물론 그거에 완전히 몰입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시비는 걸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긴 했지만 그렇게 너무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저에겐 상당히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돌려서 말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안 온다고들 하잖아요. 조금만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남편도 저도 둘 다 문제없다고 하니까 금방 들어설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니? 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지 않나 싶어서요. 제 말이 시어머니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은 듯 보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저고, 그리고 제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수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하게도 그렇게 저를 놔둔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했어요. 정말이지 그야말로 온 가족의 경사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산이 언제냐? 올 연말쯤이라는 것 같아요. 가만 보자. 그러면은 둘째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가지자마자 둘째를 언제 가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입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건 다름 아닌 저였어요. 만약에 딸이면 또 다음 임신이 있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괴롭힐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고 몸이 건강 체질은 아니었다 보니까 임신하고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늘 적중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임산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질환은 다 겪은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뱃속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매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는 애가 몸이 그렇게 약해서 대체 어디다 쓰니?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힘드냐, 어? 남들은 이렇게 다 해주면 고마워서 절을 한다던데, 너는 왜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못해? 제가 몸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돌본다는 이유로 거의 저희 집에서 사셨거든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저렇게 버럭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일도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10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를 볼 수 있었죠. 이미 성별은 알고 있긴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고 저는 그걸 바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시어머니에게 알렸었거든요. 다음 임신은 정말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아이고, 됐다, 됐어. 아들이라니. 아마 그날이 제가 시어머니를 본 중 가장 기뻐 보이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집안의 경사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딱히 임신이나 아들에 대해서 별말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으셨거든요. 이제 어머니도 그전보다는 나아지실 거야. 당신 너무 고생 많았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그전과는 같은 간섭이나 잔소리들이 덜 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엄청난 오산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예사뿐이 아니셨어요. 기저귀는 뭘 써라, 언제까지는 모유수유해라, 그러면 엄마가 먹어야 할 음식은 이런 것들이 좋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정말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간섭하셨죠. 둘째도 이제 슬슬 가져야지. 그리고 몸을 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탈출을 했어야 하는 건데 왜 미련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지 정말 후회가 많이 됩니다. 남편은 몰랐는데 정말 회피형 인간이었어요. 딱히 저에게 못하는 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이나 과한 요구 조건들에도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두고 엄마 말 잘 듣는 효자 아들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귀찮고 번거롭고 괜히 복잡해지는 일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지 알고 있으니 더 그러긴 했겠지만요. 시어머니는 제가 미처 몸을 다 추스리기도 전부터 둘째 이야기를 하시더니 아들이 돌이 다가올 때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어요.
너도 조금 있으면 노산 아니니? 지금 낳아야 한다. 낳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니? 노력은 하고 있어. 지금 가져야 2살 차이 나고 딱 좋잖니. 볼 때마다 그놈의 임신, 그놈의 아이, 정말 지겹도록 이야기를 해대셨어요. 제가 스트레스성 탈모가 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그 유난을 알게 된 게 말입니다.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러니? 아, 한약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몸에 잘 안 맞나 봐. 자꾸 살이 빠지네. 아, 그러면 그만 먹어야지. 무슨 약인데? 그게 시어머니가 어디서 임신 잘 된다는 한약을 해서 오셨거든요. 하루에 3번 몇 시에 먹어야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약이었는데 때마다 전화나 문자로 제가 약을 먹었는지 체크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인데 임신이 잘 되는 약일걸? 아니, 애 낳은 지 얼마 됐다고 임신을 또 하라고 약을 지어줘. 왜 그렇게 유난을 부려? 손이 귀한 집안이라잖아. 저도 모르게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엄마는 그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당연한 거죠. 자기 딸이 임신하는 문제로 저렇게 유난인 시어머니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아니, 김서방이 중간에서 뭐라고 안 해줘? 내가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 아우, 괜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마 세상 모든 딸들은 공감할 겁니다. 제 심정을 말이죠. 아무튼 네 몸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아이 또 가질 필요 없어. 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기 싫으면 그냥 가지 마. 임신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어쩔 거야? 그리고 하나 낳았으면 됐지. 또 왜 그렇게 유난을 부린다니? 엄마의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꾹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째가 곧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쯤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기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다행이다, 안심이다 이런 생각보다 그 모습이 정말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이미 노산인 나이로 접어들고 있을 때라 병원에서도 그렇고 더 조심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 시어머니의 그야말로 밀착 케어가 시작됐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보다 한 10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누워서 다 해주는데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과 그런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 때문에 그 고통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또 임신 초기의 임산부에게 정말 쥐약이잖아요. 어쩌면 제가 유산한 건 아마 정해진 수순이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말이죠. 네, 저는 둘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가진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말이죠. 바라던 임신도 아니었고 또 너무 힘들어서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를 잃는다는 건 엄마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이자 아픔이었어요.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않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더해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고 말입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아이가 떨어져? 스트레스 때문이라잖아요. 지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냐고. 하여간 복에 겨워서는 이걸 어쩔 거야. 이 일을 어쩔 거냐고. 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갖기 힘든 거 몰라? 이미 떨어진 애를 어째요 그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어머니도 진정하세요. 아이고, 아휴,
쟤는 어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어? 이 손귀한 집에. 선우 있잖아요. 둘은 낳았어야지. 어? 그러게 내가 나이 좀 어린 애랑 결혼하라고 했지. 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야말로 애 낳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말을 섞기 싫었고, 그러려면 최대한 말을 잘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두 말을 안 하시고, 그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더 듣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어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둘째를 유산하고 한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시어머니는 포기를 하신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자라면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고 그런 손주를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저에게 더 신경을 안 쓰시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좀 살만하다 싶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이제 가게 나와라. 네? 제가 어머니 가게를요? 아, 언젠가 네가 물려받아야 할 가게인데 이제 슬슬 나와서 일 배워야지. 이제 둘째도 물 건너간 마당에 아, 언제까지 집에서 그러고 놀고 먹을 거야? 앞서 이야기했듯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언젠가 그 식당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아직 시어머니가 정정하셔서 저는 조금 더 뒤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미루고 싶기도 했고 말이죠. 선우가 너무 어리잖아요. 조금만 더 크면요. 시어머니는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애는 잘 보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하셨지만 이번에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랑 같이 크는 게 정서상 좋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겨우 시어머니를 말릴 수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 그거 엄청나게 집착하셨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5살 될 때까지 그 식당을 나가는 걸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동안도 시어머니의 간섭과 유난은 계속되긴 했죠. 애가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많이 울면 우는 대로 언제나 제 탓을 하시며 저를 나무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몇 년 동안 반복이 되자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분명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했던 건데 그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혹시나 그게 내 탓은 아닌지 하는 것과 같은 거 말이죠.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 모든 게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을 몰랐는데 말이죠. 아이가 5살이 되고 이제 더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미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시어머니가 어디서 알아온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던 시점이라 더더욱 아이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잔소리나 시어머니의 유난 정도라면 뭐 버틸만 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시어머니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셨어요. 아까 손님한테 물 제대로 안 갖다 줬지?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설거지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 이게 뭐야? 일이 느는 게 이렇게 더뎌서 너를 어디다 쓰니? 어? 너 사회생활은 제대로 한 거 맞니?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인신공격성 발언들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제는 세뇌가 되어서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정말 내 탓인가, 내가 모자란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도 사람인데 남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더 나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무라는 거나 혼을 낸 수준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애가 이 정도 말 들었다고 울어? 아, 너 그래서 장사는 어떻게 할래? 이거 꽁으로 물려받을 생각이었어?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겠다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먼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남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또 멀쩡히 회사 다니는 아들을 이렇게 험한 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한 건 모두 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장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소리를 확 지르시더군요.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퇴근 준비하던 주방 식구들도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적성? 아이고, 배가 쳐 불렀구나, 네가. 적성 맞춰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니? 너 편하게 네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생각이었나 본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어디서 이게 적성 타령을 해? 아, 제가 집에서 노는 것 같으시면 그냥 다시 취직을 할게요.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히고 혼이 나가면서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식당 일도 식당 일이지만 하루 종일 감시하듯 저를 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그 눈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유, 사장님이 원래 보통이 아니시긴 한데 며느리를 더 세게 잡으시네. 그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했다는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커피를 주며 이야기하더군요. 원래 직원들도 많이 잡으시는 편이긴 해. 아유, 그래서 여기 오래 일한 사람이 몇 명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유명한 식당인 것 치고는 직원이 굉장히 빨리 많이 바뀌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게 다 시어머니가 직원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직원들을 그렇게 빡세게 잡아야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나가고 그래야 계속 장사가 잘 된다고 믿고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아유 이러는 것도 정도가 있고 하루 이틀이지. 응? 이렇게 일 잘하는 직원들이 금방금방 나가서야 음식이나 서비스 수준이 한결같을 수 있겠냐고. 사장님은 하여간 사람 귀한 줄을 몰라.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유. 그 직원분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붙잡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데 제일 오래 일하셔서 시스템을 다 아는 분이 그만두면 아무래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래서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닌가 싶어. 아이, 자기가 아무리 저렇게 지랄을 해도 그만두지 못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뭐 그런 이야기는 사실 겉만 번지르르한 핑계에 불과하고 하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식당의 맛과 서비스의 수준이 한결같이 유지되기 힘이 들고 그로 인해 요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중이었다고 말이죠.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유 이런 못된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저 사람 참 많이 안 바뀌어. 시어머니네 가게에서 근 10년을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일을 막 시작한 며느리에게 자기 사장 흉을 볼 정도면 시어머니는 정말 사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식당은 오래 유지되기는 글른 것 같았어요. 물론 시어머니 본인만 몰랐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보다도 지금 당장 제가 못 견디게 힘든 게 더 컸기 때문에 어느 날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도저히 어머니 가게에서 일 못하겠어. 장사도 너무 적성에 안 맞고 하루 종일 어머님께 감시당하는 것 같은 것도 너무 스트레스야.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한 번쯤은 말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든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여보, 어머니 식당 한 달 수익이 얼만 줄 알아? 갑자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걸 나중에 당신이 물려받을 건데 당연히 이야기해야지. 어머니 식당으로만 나보다 한 달에 내 월급 2배는 버셔.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시면 몇 년이나 더 하시겠어. 그 몇 년만 참아. 아, 그보다 더한 보험이 어디냐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저보고 배부른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죽을 것만 같이 괴로운데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예 비우고 기계처럼 가게에서 일만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욕을 하셔도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걱정했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식당 일 많이 힘들어? 어? 아, 나 힘든가? 저는 제가 힘든 줄도 모르는 상태까지 되고 말았죠. 겉으로 보기에만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사람도 변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 좀 변한 것 같아. 내가? 어디가? 아우,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공감도 잘해주고 잘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꼭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표정도 없고. 사실 그 이야기는 친정 엄마에게서도 들었었거든요. 장사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는데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어딘가 이상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자각하고 있지 못했지만 말이죠. 아마 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걸 평생 자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뇌당해 마음도 표정도 없는 기계처럼 감정을 빼놓고 일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불행한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말이에요. 친정 식구들 말이죠. 그 일은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의 식당에 오면서 벌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유독 더 힘든 시기긴 했어요. 아무리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 앞에서까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상처도 받고 말이죠. 그때 가게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방에 이모님과 시어머니가 크게 한번 다투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셨거든요. 물론 그 싸움도 시어머니의 막말로 시작된 거였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 구한 주방의 직원 때문에 음식 맛이 조금 변했어요. 맛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이 식당을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 원하는 맛이 아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떨어졌고 말이죠. 동네 장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손님들 뻔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엄청 예민했던 시기였어요. 제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했고 말이죠. 뻑하면 저에게 물통 같은 걸 집어던지고 2년 전년 해가며 욕을 해댔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더 심해졌죠.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풀었거든요. 그 덕에 직원들은 좀 편하긴 했을 거예요. 저한테만 그 난리를 쳤으니까 말입니다. 한 번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남편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식당에 손님이 수저가 더럽다며 수저를 바꿔달라는 컴플레인이 있은 날이었거든요. 그 손님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며 쌍욕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는 내심 남편이 자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저를 감싸주고 당신 앞으로 식당 나오지 말라며 엄포를 놓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럴 만한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남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옳지 않죠. 거기서 자기 엄마를 달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서 들어먹는 사람이었으면 여태 저한테 그랬겠냐고요. 남편은 그냥 그때도 회피한 겁니다. 본인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상 어떤 말은 해야겠고, 그런데 일을 크게 만들기는 싫고, 제가 당한 거니 저에게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한 짓을 한 거죠. 저는 그 이후로 남편에게 모든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 남편의 의지가 된다 생각을 단 하나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남자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바보 같네요.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저는 왜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새 뇌가 이래서 무서운가 봅니다. 멀쩡했던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바보같이 만든 걸 보면 말이죠. 그런 저를 그곳에서 탈출시켜 준 건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이었어요. 제 식구들 말입니다. 제가 그때쯤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엄마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이 없는 것처럼 굴 수는 없었는데 걱정을 끼치긴 싫어서 그냥 피하는 걸 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는데 연락마저 되지 않으니까 엄만 당연히 딸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마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제 뺨을 올려치는 장면을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주말이고 원래라면 손님으로 북적여야 하는 시간인데 손님이 몇 테이블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 예민했는데 그런 상황이니 더 심기가 불편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님 한 분이 컴플레인을 거셨어요. 그 손님도 진상 손님이긴 했죠. 나온 음식의 양이 작다며 저를 불러 뭐라고 했거든요. 더 가져다 달라는 말에 제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다를 연발하자 그 손님은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종종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손님들이 있긴 하거든요. 잠시만 참으면 되니까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달라면 더 줄 것이지. 뭔 말이 이렇게 많어?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시고 싶으면 추가 금액을 내셔야 가능해요.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없으니까 주말에도 가게가 텅텅이지, 어? 여기 네 테이블뿐이라. 이렇게 식당이 큰데. 아마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이성의 끈을 놓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없어서 엄청 예민한 상태였는데 손님이 그 말을 하니 말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더 갖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손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직원을 불러서 음식을 더 가져다 드리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손님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장사 잘하시네. 여기 직원들 교육 좀 제대로 하세요. 서비스직 하는 사람이 표정이 뚱해서는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하며 저를 탓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손님에게 알겠다고 하며 고개를 한번 더 숙인 뒤 저를 옆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어요. 제 뺨을 올려친 게 말입니다. 짝 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고 저는 아픈 것보다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어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주 화가 제대로 나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년이 아주 내 식당을 아주 다 말아먹으려고, 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게 매출이 떨어진 것도 니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식당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던 차에 주방 이모님이 그만두시면서 맛이 변해서 그렇다는 건 오는 단골 손님마다 하던 말이었어요. 제가 억울해서 뭔가를 말하려던 차에 오히려 그 무례한 손님이 당황한 듯 말을 했어요. 아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진상 손님이 말릴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유, 이 기회에 얘 정신머리 좀 제대로 잡는 거니까 손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됨. 그때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마치 문이 부서질 때 세게 열렸어요. 가게 입구 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부서질 수 있긴 하거든요. 모든 시선이 그 엄청난 소리를 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은 부서지지 않긴 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난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희 엄마가 원래도 성량이 좀 좋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작정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귀가 아플 지경의 큰 소리이긴 했습니다.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화들짝 놀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고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본 역사상 가장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아유, 사돈, 아유, 여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저에게 다가와 제 손목을 당겨 자신의 뒤로 저를 끌었습니다. 마치 지켜주듯 말이죠. 엄마의 그 행동 하나에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 그거는 오해가, 저도 그럴만해서. 어디가 어떻게 그럴만한데요? 며느리한테 이년저년 해가면서 뺨을 올려치는데요. 얼마나 그럴만하면. 엄마는 말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다시 소리를 벌컥 질렀고 그 소리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다시 한번 놀라는 듯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저라면 거기서 엄마를 뜯어 말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을 것 같지만 그날은 도저히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돈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더니 엄마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네 남편한테 전화해. 얼른.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얼른이라고 한 번 더 소리쳤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일단 빨리 오라고만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알겠다고 하고 끊더군요. 아유, 사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저 지금 일 크게 만들려고 이러는 건데요.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어디로 하나 싶었는데 곧 알 수 있었어요.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바로 경찰에 전화한 겁니다. 여기 직원이 사장한테 폭행당했으니까 얼른 오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벙찌셨어요.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라긴요. 보고도 모르세요? 그렇게 멍청하셔서 장사는 어떻게 하세요?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런 일로 신고를. 이런 일? 지금 내 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놓고 지금 이런 일이라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엄마가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새 가게 안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남편보다 경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라는 거에 1차로 당황하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당장 CCTV에 제가 맞는 장면부터 확보해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하자마자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상당히 놀란 듯 보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자네, 알았나 몰랐나?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이 여기서 이렇게 폭행당해 가면서 2년 전년이라는 쌍욕을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았나 몰랐나? 엄마의 그 무서운 말투에 남편이 순간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원래라면 생각을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했을 테지만 그때는 상당히 당황해서 이성적으로 그런 걸 판단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또 그러셨어요? 제가 앞으로 그러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제야 경찰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네? 아, 저, 네. 남편이 뭔가 아차하는 얼굴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화를 사귀는 듯 했죠. 나중에 엄마에게 들었는데 엄마는 그때 굉장히 필사적으로 참으시고 있으셨던 거였어요.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누군가를 때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성질 같아서는 그 가게에 불을 지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 집안 사람들은 단체로 진정할 일이 아닌 거에 왜 자꾸 진정을 하래?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여기서 진정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내 딸이 내 눈앞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며 맞았는데 엄마의 그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곤란하게 됐다는 얼굴로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깨달으신 분 있으신가요? 남편은 가게를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단 한 번도 저에게 괜찮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급급할 뿐이었죠. 그건 엄마도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자기 부인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도 장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눈이 뒤집혀서 화를 내면 엄청난 짓을 당했다는 걸 알 텐데도 자네 여기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내 딸한테 괜찮은지 묻지 않았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네. 우리 딸이 이 집구석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여태 살았는지. 나는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우리 딸 두고 갈 생각이 없네. 엄마의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울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쓰러질 만큼 말이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아까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진상 손님이 저에게 사과하러 오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저도 다짜고짜 뺨을 때리셔서 당황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 혹시 진술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저 다 협조해 드릴게요. 그 진상 손님마저 나설 만큼이면 저희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실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 수액을 맞고 맞은 부분에 대한 진단서를 끄는 뒤 이미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진술하고 있었고요. 엄마는 동생에게 전화해 아들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시켰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진술하고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바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 사건 경위서 같은 것만 쓰고 나왔지만 말이죠. 경찰서를 나오며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나랑 안 살 거야? 그럼 당신이랑 살 건데 내가 이럴 것 같니? 경찰서에 앉아서 진술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는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고요. 여태 제가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할 만큼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됐어요. 집으로 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한 번 더 울었고, 바로 다음 날 엄마의 아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저에게 해오신 악행들이 꽤 증거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도 악담을 많이 해오셨고요. 요즘 휴대폰에는 또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저에게 퍼부었던 엄청난 폭언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녹음 내용들을 들으며 우셨어요. 제가 그간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간 얼마나 힘들었냐며 꼭 안아주실 뿐이었죠. 그런 부모님과 가족들의 태도를 보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하고 말이죠. 폭행으로 했던 소송은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좋지 않게 헤어졌던 가게 직원들이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증언을 하겠다며 연락이 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때문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때리는 시어머니로 말이죠. 당연히 가게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오는 가게였는데 며느리를 때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가게 당연히 가지 않죠. 원래는 가게도 점점 망해가고 있었지만 정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은 식당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가게 문을 닫던 날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했던 소송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양육권은 안 돼. 그건 나한테 줘. 나는 그딴 집안에서 우리 아들이 크는 건 못 봐. 그리고 소송하면 어차피 내가 갖게 될 텐데 내가 그걸 왜 포기해? 시어머니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는 사실에 대해 속이 뒤집혀 있어요. 울었다가 빌었다가 화를 냈다가 저에게 오만 짓을 다 하셨거든요. 지금 오씨 집안 독자를 네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는 거냐? 어? 이혼은 해. 위자료도 주마. 선우는 안 된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도 위자료도 선우도 다 제가 법대로 다 할 겁니다. 네가 정말 내 손에 죽고 싶으냐? 어디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머니의 그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법정에서도 다 제 손 들어주실 거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이만 악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와 연을 끊으면 다시 생각해봐 줄 수 있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당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라는 제 말에 충격을 받더니 다시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더군요. 이혼 소송도 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위자료도 많이 받았고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아이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동의했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도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이혼하려다 참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간혹 자신의 어머니와 연을 끊을 테니 다시 생각해봐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제 숨을 쉬는 것 같고 이제 세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제 가족들과 저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밝아지니 아이도 밝아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었구나 싶어 슬프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우고 있어요.
잡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하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만큼 그 사실이 행복하고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 집 구석에 더한 복수를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행복함으로써 그 복수를 완성하려고 해요. 그들은 정말 불행해 보였거든요. 그만 줄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그 일상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이란 건 정말 서로 아니다 싶으면 애저녁에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아기 낳으면 괜찮을 거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털어놓고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어쩌다가 이런 시어머니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만 보면 본래 집이 잘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분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무렵 우리 어머니에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 잠깐 마주쳤을 때에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저한테 말도 안 걸고 당신 아들한테만 말을 걸던 분이었죠. 상호야, 아이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지? 엄마가 불고기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밥 먹자. 엄연히 여자친구, 아니 다 떠나서 아들의 일행이 옆에 있는 걸 본인 눈으로 보셔놓고도 그냥 무작정 자기 얘기만 하는 분이었죠. 이때 당황한 남편, 그 당시 남친이었던 이 사람이 놀래서 둘러대긴 했지만요. 엄마, 나 저기 여자친구랑 밥 먹고 들어갈 건데 아직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대낮에 만나서 여자친구랑 손잡고 있는 아들을 휙 쳐다보시더니 뭐가 그렇게 언짢았는지 몰라도 마구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 빨리빨리 집에 들어올 것이지. 그때 엄청 표독스런 얼굴로 화를 내시는데 저도 이때에는 순진한 여자친구 시절이었으니까 귀에 꽤 눌려 있었어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때 손잡고 있던 남친을 그의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런 절 보고 친구들은 낌새가 썩 좋지 않다며 엄청 말렸었습니다.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나 살다 살다 그런 남친 어머니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아들 여친 스토킹하고 따라다니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야, 처음 본 자리에서 그렇게 아들이랑 여친 떼놓는 엄마는 처음 봐. 결혼하면 더 무섭게 변할걸? 너 상우 오빠랑 너무 깊게 만나지 마라. 내가 볼 때 그 오빠랑 딱 내실 있고 생각 굳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라 다들 잘 아는 사이였고, 우리 커플을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뒤에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엄청 구원했고, 하도 결혼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혼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언니들도 말리곤 했는데 이 중 한 언니가 했던 말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하지만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절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윤미야,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 봐. 내가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런데 저기 너 말이야. 상이라는 애 알지? 너보다 한 살 많은 애. 걔 저기 상우 오빠랑 사귀었던 거 알지? 너 만나기 전에 2년 정도 사귀었었거든, 그게. 이때는 뭐 저도 철도 없고 한창 사랑에 빠져 있을 때니까 이 언니가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야? 언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나 그 얘기 진짜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우리 오빠가 전에 만나던 여자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제 말에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 하나 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지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아, 네 기분 알아. 나도 되게 지금 좀 실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상우 오빠, 그래, 오빠 자체는 착하지. 하지만 나는 네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말이야.
걱정해 준답시고 자꾸 말을 꺼내다 멈추고 하다 말고 하기를 반복하니까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간에는 이 언니가 혹시 내 남친을 좋아하나? 날 질투하나? 하면서 자꾸 생각이 섞여 들어오니 도통 얘기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들렸던 말은 약간 충격적이라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있잖아. 상호 오빠네 엄마. 장난 아니래. 그렇게 아들 여친 미워하고 집착하고 장난이 아닌가 봐. 그래서 걔도 헤어진 거래. 오빠 자체는 좋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쯤 들으니까 불쾌하면서도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덧붙인 오빠 자체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왠지 그 여자한테도 제 남친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언니, 나 그런 얘기 그만 듣고 싶어. 일단 결혼하기로 한 건 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할게. 피해를 봐도 내가 보는 거고 아니어도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 아주 톡 속에 경고를 하고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확실히 보통은 아니신 거예요. 결혼하고 우리 신혼집에 수시로 들어서시는데 이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도 며칠은 좀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오빠,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저번에 내가 밥도 차려드렸는데 이제 집에 오면 계속 식사하자고 하시고 나보고 어디 나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 나도 볼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시니까 나가기가 좀 그래.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자꾸 오셨어? 엄마도 나름 내가 장가 가고 그러니까 좋은가 봐. 근데 우리 윤미는 좀 불편할 수 있겠네. 근데 말이야, 엄마가 아마 저러는 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엄마 기분이 좀 이해가 가서.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사정이길래 뭐가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하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상견례 때에도 잘 몰랐던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어머니가 약간은 안쓰럽긴 했어요. 저기, 나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어. 그런데 대학생 되자마자 얘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거든.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기절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며칠을 병원에 누워 계셨었어. 정말 나는 그때 우리 엄마도 잘못되는 줄 알았어. 얘기를 들어보니 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했었나 봐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못지않게 가슴에 동생을 묻은 셈이라 마음이 늘 무거워. 우리 가족들 간에는 엄연히 금기되는 얘기라서 말 꺼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상견례 때도 딱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말씀하실 때 아, 그때 우리 엄마 많이 씁쓸했을 거야. 그런데 그냥 우리도 딱히 말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이런 사정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싶고 당시 남편은 군대에 있을 때라서 아주 늦게 소식을 들었었나 봐요. 아무튼 여러 사정을 미루어 볼 때 확실히 가슴 아픈 사연이긴 했어요. 그때 운전이 좀 서툰 애가 했었나 봐. 내 동생만 그리 된 게 아니라 거기 타고 있던 애들 다 그렇게 된 거라. 하여간 그때 기억이란 정말 끔찍해. 저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아직도 힘들어 하시거든. 이 말을 듣고 저는 엄마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엄마도 듣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니네 시어머니 그 생떼 같은 아들을 대학 들어갈 때까지 키워놓고 어땠겠어.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상견례 때 그냥 눈치 없이 아들 하나 어쩌고 얘기를 했네. 근데 몰랐으니까, 아유, 어쩌냐. 그냥 자식 가슴에 묻으면 어떻게 하냐고. 정말 어찌나 혀를 쯧쯧 차시던지 이러다 우리 엄마 혀가 마르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저도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이전과는 좀 달라져서 어머니가 어쩌다가 오셔도 그렇게 싫은 티는 안 내게 됐습니다. 남편도 몇 마디 얹었거든요. 엄마 딴에는 이제 정말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딴은 나를 장가 보내고 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 동생 분까지 잘 살아줬으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들여다보고 신경 쓰나 봐.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말에 묘하게 설득당해 가지고서는 저도 한동안은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어지간히도 신경을 썼었습니다. 괜히 어머니 모시고 어디 영화관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밥도 사드리고 둘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저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걸까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저를 좀 기특하게 생각하신다든지 잘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적어도 어머니의 그 적적한 마음을 좀 채워드릴 수 있을 거라고 꿈도 아주 야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허한 마음은 한낱 며느리 따위인 제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너는 무슨 물을 틀고 양치를 하냐? 아유, 이거 다 낭비야, 낭비. 얼른 물 꺼. 얘가 무슨 돈을 물 쓰듯이 쓰나 봐, 아주 그냥. 아니, 제 집에서 제가 양치하느라 잠깐 물을 틀었는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못 견디시겠나 봐요. 이날은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어머니랑 시장도 다녀오고 사시겠다는 거 다 사서 같이 들어드리고 우리 집에 왔거든요. 밥 먹고 얼른 양치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 서 계시던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혹시 뭐 화장실 쓰셔야 되는데 급하셔서 그러신가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물 틀고 양치한다고 저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한다고 용을 쓸수록 더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몇 번 역성을 들어드렸더니 계속해서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시 알아봐야 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집에만 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자꾸 와서 본인이 우리 남편 키우면서 힘들던 얘기, 이런 집 하나 해준다고 고생했던 얘기만 하시더군요. 아유, 우리 상호 데리고 다니면 다들 얼마나 이쁘다고 칭찬을 했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 아들이 번듯하게 커가지고는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유, 얘가 정말 얼마나 착하는데 지 엄마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아, 지 아빠한테 저러지도 않아.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으니 어머니가 묘하게 아버님을 견제하고 무시하시는 듯한 말씀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늘상 안 맞는다면서 툭 하면 험담을 하셨어요. 나는 상호 아빠랑 진짜 못 살아. 아유, 옛날부터 얼마나 트집을 잡고 돈도 안 주던지.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손주 보면 그때는 이혼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님 싫다고 하시더군요. 하여간 환갑이 넘은 어르신 얘기 들어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저는 이제 막 30 넘었을 때인데 우리 엄마도 저렇게 안 다니는데 어머니 시중 들어드리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해도 남편은 비슷한 반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고 고생해서 그래. 아, 자식 하나 보내놓고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가 봐. 그런 역할을 아버지는 해주시지 않았거든. 애 하나 때문에 뭐가 그렇게 유난이냐, 또 낳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망언을 하셨었나 봐. 저도 이 말은 좀 심한 것 같아서 움찔하더라고요. 어쩌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 했더니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 양쪽의 자식이라서 그런지 다시 금방 편을 들긴 했어요. 뭐 아버지도 생각은 있으니까 그랬겠지. 엄마가 그때 정말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죽은 아들 따라가겠다면서 정신을 못 차리셨어. 그런 엄마를 아빠가 뒤에서 끌어안고 말리고 달래면서 애는 또 낳으면 된다.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말리셨던 거야. 나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작은 아버지께 들은 얘기야.
우리 아버지는 본인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 근데 엄마는 그때 보통 정신이 아니었는데 저런 말을 대강 듣고 꽤 상처가 되셨나 봐. 아휴, 이 얘기를 들으니 양쪽이 다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이 얘기를 구분지어서 들어야 했어요. 두 분의 사정이 짠하고 이 가족 안에 있는 이런 슬픈 사연은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그게 저랑 어떤 상관이 있던 걸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일찍 잃으신 건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막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제가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번이나 이걸 물으려고 하다가 왠지 섣불리 잘못 얘기를 건네면 상처가 될까 싶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한마디 했더니 엄마는 일단 어머니 쪽을 감싸시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네가 이해를 좀 해. 아유, 니네 어머니 그런 거 뭐 얼마나 가시겠니? 아들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냥 얼마 맞춰 드리다가 말어. 아휴,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따라붙고 들어오고 하겠니? 하지만 엄마의 예상은 틀렸으니 어머니는 여전히 수시로 우리 집에 드나드셨고요. 정말 심했던 건 아침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안 가시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저기 작은 방, 내 방 하면 안 되냐? 아유, 저거 그냥 내가 써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이때 완전 기겁해가지고 저도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은 또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는 거예요. 엄마가 써도 되지 뭐. 여기 엄마 집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 그거 무슨 웃기는 만담을 주고받듯이 둘이 막 깔깔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아이고, 여기다가 우리 집에 있는 이불 하나 갖다 놓고 안마 의자도 갖다 놔야겠다. 아주 그냥 네 아버지랑 같이 밥 챙겨주며 사는 거 질색이야. 아유, 여기 있었으면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그게 행복이지 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행복이에요? 행복은 쌍방이 다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나 행복하지 며느리인 저는 그 밥을 해다 갖다 바치는 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이걸로 결국 저는 어머니가 가신 다음 피곤하다며 자겠다는 남편을 한사코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설마 저거 진짜로 진지하게 정한 얘기 아니지? 저 방을 정말 어머니 방으로 쓸 거야? 애기 방으로 우리가 정한 거잖아. 그러자 남편은 무척 피곤해하면서 뭐 그걸로 자기를 깨우냐는 반응인 거죠. 아, 왜 그래? 잔다는 사람 붙잡고. 아, 애기 방 쓰면 되지 뭐. 우리 아직 애기 없잖아. 애기 태어날 때까지만. 엄마 거기 있어도 나쁠 거 없지. 우리 엄마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손도 안 가는 사람이야. 엄마는 아무거나 다 잘 먹고 잘 맞추는 편이야. 엄마 적적해서 저런 거잖아. 이 순간 저는 참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면서 정말 어디 핏줄이라도 터진 게 아닌가 저도 모르게 관자놀이를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오빠, 내가 무슨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나 솔직히 말해볼까? 나 결혼하고 나서 오빠보다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 오빠 출근하고 나면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고 오빠 퇴근해야 어머니 그 차 타고 가시는 거 아니야. 그 시간 내내 같이 있는 거 나라고. 밥 차려드리려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어머니 TV 틀어드리고 어머니만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되니까 일거리 옆에 두고 키보드 쳐가면서 어머니 대화 상대 해드린다고. 이런 내가 편해 보여? 제가 속사포로 이렇게 쏟아내니까 남편도 잠깐 놀랬는지 움찔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자세를 고쳐 앉더니 뭔가 저를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쾌하단 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윤미야,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일을 복잡하게 몰고 가는 거지? 어머니는 그냥 우리랑 있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을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뭐 야단치거나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집도 주시고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셨어. 그거 잠깐 어머니 밥 좀 차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전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하나같이 다 어이없던지라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윤미 네가 너무 엄살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편한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좀 나태해진 건가? 남들은 이런 집 얻지 못해서 남녀가 둘 다 바쁘게 밖에서 일하잖아. 서로 마주칠 시간도 없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가 평소 만들어 두신 재산으로 이렇게 좋은 집도 얻고 그 집에서 시간도 여유 부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럼 조금씩 작은 거에 감사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마터면 저는 이렇게 청산유수인 자기 입장에 맞춘 말을 할 때만 쉽게 말이 흘러가는 남편에게 또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결국 자기는 조금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내내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는지 얘기해줘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 얘기 은근슬쩍 넘기지 마. 그럼 오빠도 우리 엄마랑 종일토록 붙어 있어 볼래? 저번에 반나절 엄마랑 쇼핑몰 갔을 때에도 오빠 계속 하품하고 그랬잖아. 그거 하나 못 버텨서 그렇게 죽을 상을 해놓고 어떻게 나보고는 본인 엄마랑 계속 붙어있게 만들어? 이때 남편은 괜히 발끈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모습을 너무 늦게 보게 된 것 같아서 좀 후회스러웠습니다. 윤미 너 생사람 잡지 마. 내가 언제 장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지루했어? 그날은 그냥 다들 피곤해했잖아. 나는 전날 야근했고 그날 네가 꼭 구태여 장모님이랑 거기 냄비 사러 가야 된다고 해서 운전해서 힘들게 모셔다 드린 거야. 너는 왜 그런 거 고마운 건 모르고 나한테 따지기만 하냐? 아니, 애시당초에 우리가 왜 이런 문제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싸울 일이야? 진짜 너무 한심한 일 아니냐? 이러면서 묘하게 모든 잘못을 저한테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이거 정말 좀 아니다 싶어서 씩씩거리다가 저도 크게 한마디 했어요. 오빠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어머니가 계속 오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집에 없을 거야. 내일부터 나는 자격증 학원 등록할 거고 도서관도 다니고 취업활동도 할 거야. 원래 진즉부터 할 거였는데 어머니가 자꾸 오시는 바람에 너무 늦어졌어.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벌써 거의 2달이 다 됐다고. 이런 거 오빠는 나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어? 남편은 이때 완전히 화난 듯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더니 머리가 아프다며 바로 이불을 뒤집어 쓰더군요. 그러고 그 다음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차려준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고 출근하는 길에 자기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나 봐요.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또 집에 들이닥치신 겁니다. 전 얼마 전부터 준비해왔던 얘기를 용기 내서 말했고요. 곧바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저 어머니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저 나가야 되는데 집에 계실 거예요?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는 저를 어머니는 아주 도끼 어린 눈으로 흰자만 거의 보일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시는 거예요. 코로 내쉬는 그분의 거친 숨이 제 입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뭐가 그렇게 한 맺힌 일이 있어서 주먹까지 쥐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절 노려보시는 걸까요? 그래? 너 내가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 야,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이게 누굴 보고 오라 말아야, 어? 어디서 그딴 말을 해? 이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옆집 신혼부부가 사는데 그 집 부인이 슬그머니 문을 열고 훔쳐볼 정도였어요. 평소 오가면서 좋게 인사했던 여자분인데 그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죽고 싶던지 일단은 어머니 들어오시라 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오빠가 그러던가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저도 일정이 있고 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기도 싫다는 듯이 제 팔을 확
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 너 어른 갖고 말장난하냐? 이게 어디서 어른 머리 꼭대기에 서서 장난을 치려고 해? 어디서 지가 어른을 구슬리겠다고 기어오르냐고? 너 나가서 볼 일 볼 거면 봐.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제 어깨를 확 밀치더니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소파에 덜렁 누워버린 어머니를 보고 저는 안 나갈 수도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여러모로 아주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남편한테 대한 분노가 바글바글 끓지 어머니는 저 모양으로 나한테 짜증만 내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날 실제로 저는 학원 등록을 생각했고 상담도 예약해 두었던 날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움직였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건 12시쯤 어머니가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어디냐? 아, 밥 때 됐는데 왜 안 들어와? 시애미는 굶어 죽으라는 거냐? 너는 네 시애미를 이렇게 집안에 놔두고 밥도 뭣도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주고, 응? 내가 전화를 해야만 밥대인지 하는 거야? 이래서 옛말에 며느리 잘 들여야 된다고 했어. 눈치코치 없고 멍청한 걸 며느리로 들이니까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아유, 두야. 이때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다가 정말 얼굴에 온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린 딸을 집에 둔 애엄마도 아니고 저보고 얼른 들어와서 자기 밥 챙겨주라는 거예요. 너무 얼척없고 황당해서 뭐에 얻어맞은 듯 홀린 듯 그냥 대충 장 봐서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뭐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말려들 것 같더라고요. 이날은 어거지로 저도 속을 달래가며 참긴 했지만 그 다음 날은 어머니가 오시기도 전에 나가버렸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절 향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하도 대놓고 제가 피해대고 다 끊어버리니까 뭐 어쩌질 못하시더라고요. 반면 남편도 저한테 실망했네 어쩌니 하는데 전 별로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하루 어머니를 안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거며, 이틀째 안 보니까 너무 좋고, 사흘째 안 보니까 환장할 만큼 좋고, 나흘째 닷새째 계속 안 보니까 이제는 제 삶이 사는 것 같고 숨 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불만이 많다는 투로 굴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자기만 불편할 거였거든요. 저 역시 밥도 안 차려주고 대꾸도 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남편과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자기 엄마를 서운해했다면서 사과드리라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이대로 버릇을 초장에 잡던지 정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꽤 크게 다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주민센터를 가다가 아주 대차게 넘어진 거예요. 이때 다리를 접지르게 됐고 인대도 찢어지고 하여간 엉망진창인 날이었어요. 자격증 발표도 안 좋게 나오고 마음도 힘들고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도 잘 안 하는 날들을 보내며 좀 우울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사고가 났죠.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그렇게 길어지던 냉전을 깨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냉전을 깨겠다는 제 반응에 아주 냉랭하게 답하더군요. 의무적으로 답을 하는데 마치 로봇인 것처럼 아주 딱딱하게 말이에요. 아, 그래? 아팠겠네. 병원은 가봤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힘들겠다. 글 자체로 봐서는 뭔가 이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완전히 관심 없다는 투였어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네가 징징거리니 답은 해준다. 이런 말투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저는 더 기운이 빠지고 정말 모든 감정이 땅으로 치닫듯이 우울하더라고요. 달리 징징댈 사람이 없어서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역시 친정엄마가 최고인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랬어. 밥은 먹었고, 아휴, 일단 거기 있어봐. 그 역 앞인 거지? 엄마가 얼른 갈게. 같이 병원 가보자.
이렇게 엄마가 차를 끌고 오셔서 그 곁에 병원도 다녀오고 제 상태를 보니 엄청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발 깁스를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다 보니까 엄마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아, 엄마가 옆에서 좀 봐줘야겠다. 이래가지고 뭘 해. 너 당분간 누워있기만 해. 실제로 저는 발을 끌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밥을 준비하기는커녕 저 먹을 밥도 못 챙겨 먹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것은 그럭저럭 어떻게든 했지만 하여간 생활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와서 잠잘 때 빼고는 제 옆에 없으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긴 했어요. 어쩌다 보니 전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냐 마냐로 아주 티격태격했던 건 그 방 있잖아요. 거기로 우리 엄마가 임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때 뭐라 반격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아파서 오신 거니까 별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시중 들어주시고 심지어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밥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시는 동안 이걸 또 어떻게 아신 건지 제 심증으로는 아마 남편이 말한 것 같지만 어머니가 또 나타나신 겁니다. 너 다쳤다며? 그 내가 너 먹으라고 김치 좀 갖고 왔다. 이러면서 불쑥 나타나시더니 아주 거칠게 자기가 싸들고 온 김치통을 막 풀어헤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본인이 넣겠다고 하니까 이때 한마디 톡 쏘시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유, 됐어요, 사돈. 아무리 딸 아파서 오셨다고 하지만 딸내 살림 그렇게 제 집 살림처럼 막 벌컥벌컥 여닫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친정 어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쉽게 여길 테고 제 시어머니는 못 오게 구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는지 아유, 사돈은 아세요? 이렇게 대놓고 우리 엄마한테 면박을 주니 엄마도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엄마가 전혀 기죽을 포인트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자세한 얘기도 풀지 않고 무작정 자기 입장만 피해자인 것처럼 마구 쏘아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죄인인 양 말이에요. 엄마는 이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많이 불편하셨던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쪼록 대강 마무리하고 가야겠는데 어떡하니. 네 어머니가 영 불편해하시는 것 같으니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뭐가 그렇게 신경 쓰고 죄인처럼 굴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어머니는 몇 달을 매일같이 여기 출근 도장 찍으시는 데다가 다른 사정도 아닌 제가 아파서 우리 엄마가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 못마땅하셨는지 아주 심술궂게 그 뒤로 매일 오시는 거예요. 아주 잘 걸렸다 싶으셨던 거죠. 이쯤 보니 남편은 정말 무슨 출근길에 제 엄마한테 다 일러바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쓱 일어나더니 얼마나 일찍 다 일러댔으면 오전 10시쯤에는 꼭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오늘도 니네 엄마 있냐? 어째 그렇게 딸네 집에 엉덩이 붙이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대. 아유, 니네 아빠는 니네 엄마 찾지도 않니? 이러면서 잔뜩 성난 소리로 저를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 자기소개도 아니고 딸이란 단어에서 아들만 바꾸면 본인 얘기 아니냐고요. 어머니 본인은 아버님이 집에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집 오셨으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출퇴근을 하셔놓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 아파서 봐주러 온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나 봐요. 심지어 제가 가장 열받았던 건 우리 엄마가 같이 계시면서 지내는 내용들까지 다 일일이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머니는 트집을 잡고요. 우리 상호 오늘 김치찌개 먹고 갔다더라. 근데 얘 다른 건 잘 먹는데 꼭 그렇게 찌개만 하셔야 하는 거니? 반찬도 좀 다양하게 해서 먹이지. 딸내미 아파서 봐주러 왔다면서 뭐 왜 더 신경을 안 써줘?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뭐 당신 아들인 우리 엄마 사위가 아파서 봐주러 온 줄 아시겠어요. 제가 뭘 먹건 알 바 아니고 자기 아들 잘 챙겨 먹이고 장모 사위 대접 잘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엄마도 같이 지내고 있으니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때는 안 되겠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오빠 나이 몇이야?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이잖아. 뭘 그렇게 어머니한테 아침 저녁으로 일러바쳐? 우리 엄마가 뭘 해주고 먹었는지 왜 참견이신데? 엄마가 우리 밥 해주는 사람이야? 나 아프니까 못 먹고 다들 힘들까봐 와 계신 거잖아. 엄마가 어디 그냥 놀러 왔냐고. 오빠는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남편은 이때 발끈해가지고 또 지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아, 엄마가 궁금해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물어봤다고. 각자 집에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씩 있으니까 다 자식한테 집중하는 거지. 장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셔? 왜 자꾸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냐고. 나 진짜 너무 지친다, 윤미야. 아,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 저는 점점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먼저 지친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결혼한 이래 가장 크게 공감 갔던 남편의 말이 이거라니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저도 무의식 중에 우리들 사이에 아기가 없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등을 철썩 때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윤미야. 너 왜 그런 말을 해? 복 없는 그런 말 좀 하지 마. 처음부터 다 맞춰가는 부부가 어딨어?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도 하면서 다들 맞춰가는 거야. 아유,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아라.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 다들 결국 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저는 엄마의 이 말이 자꾸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기가 있으면 잘 살아가게 된다니. 둘 사이에 서로를 향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꼭 뭔가 이유가 되는 게 있어야만 같이 잘 살게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그런 어떤 대가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 제 안에서 더 확고해졌던 게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제가 아이를 갖고 싶은지 아닌지 질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변을 보니까 아기가 생기는 순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일단 이걸 걱정한다는 자체가 저도 많이 지치고 남편에게 기대고 뭐고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쯤 되니 퇴근해서 들어오는 얼굴만 봐도 알 수 없는 짜증이 밀려오고 우리 엄마한테 대충 인사만 하고 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모습하며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나가는 주제에 말이에요. 딸내 부부의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던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서 생각하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특히 그날 아침의 일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이혼을 진행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돼버렸습니다.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었기에 남편과의 사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했었던 건데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남편을 끊어내게 됐답니다. 그날은 엄마가 가끔씩 우리를 챙긴답시고 해주던 아침밥 준비로 분주했고 엄마 딴에는 사위 챙긴답시고 셔츠를 다려주시다가 깜빡하셨어요. 남편이 입겠다고 내놓은 셔츠도 없었고 어찌어찌 말해둔 것도 아닌데 무슨 옷을 어디서 입을 줄 알고 우리 엄마가 찾아서 다려두나요? 이 얘기를 제가 구태여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저희 어머니가 말이에요. 세상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이걸 갖고 막말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을 가는 날이라서 되게 바빴고 학원 가서도 할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래도록 울리지 않고 조용하던 시댁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온 메시지 한 줄을 보고 진짜 눈이 확 뒤집어지고 정신이 깨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제 옆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엄마 팔에 기대어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기절할 듯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습니다. 윤미 너, 네 엄마한테 처신 똑바로 하라 그래라. 출근하는 사위 다름질도 안 해주고 딸네 집 와서 기생하는 주제에 염치도 없냐? 좋은 집 해줬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짐승이나 벌레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미 첫 줄부터 잔뜩 날이 서 있는 말투라서 내내 놀라는 중에 어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어이없는 말들만 가득하냐고요. 하지만 저도 이때 잘못한 게 저만 보고 좀 추슬러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옆에 있는 엄마에게 이거 보라고 한 거예요. 엄마, 와, 나 미치겠네. 진짜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냐? 나 정말 못 참겠어, 엄마. 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가 남긴 그 경박한 메시지를 눈으로 읽은 엄마의 표정이란 정말 평생을 한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잘못보다 그걸 보게 한 제 잘못이 더 크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당시 엄마의 표정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상태였어요. 잔뜩 눈썹이 꺾여서는 너무 억울하고 서운한 듯한 눈으로 그 화면을 응시하던 엄마를 생각하면 전 지금이라도 다시 새롭게 쫓아가서 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제 대신 멱살을 잡고 안 놔준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럴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제가 지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그 어떤 사실보다 대체 누가 니네 어머니 멱살을 잡았냐고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마 사연 듣는 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을 해두자면 우리 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던 사람은 착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이 상황을 뒤늦게 알고 화냈던 아빠도 아니고 저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럴 심사는 있었지만 이걸 직접 행동으로 옮겼던 건 바로 우리 작은 이모랍니다. 이모는 요양사 일을 하고 있고 가끔씩 동생인 우리 엄마네 다니러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엄마가 와 있다고 하니까 안쓰럽게 여겨서 한번 들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건이 있던 당일은 아니었고 그 다음날 이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저랑 엄마는 제 남편 볼 기분이 안 나서 그 전날도 밖에서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먹고 왔고요. 여러모로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에 질려버린 저는 엄마를 시켜서 이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나 이 인간이랑 안 살 거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죠. 엄마 역시 상처가 큰 상태에서 저를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있던 판국에 오전 시간대 이모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왜 이래? 왜들 이렇게 얼굴이 초상집이야?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집을 좀 구경시켜달라는 이모의 말에 저는 툴툴거리면서 답했어요. 이모, 지금 나 집 구경시킬 상황이 아니야. 지금 좀 심각해. 그러자 이모는 결혼한 지 그리 오래 안 된 조카네 처음으로 와봤다가 좀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러는데? 이모 말에 저도 갑자기 좀 억눌려 있던 것들이 왈칵하고 올라오면서 그냥 막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딱히 얘기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성격 괄괄하고 화끈한 이모가 좀 같이 화내주면 나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그냥 있잔 생각으로 저도 주저리 말을 했는데 전 정말 큰 뭔가의 파장을 상상치도 않고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일을 불러올 줄이야. 우리 이모는 정말 막을 수가 없는 무조건 앞으로만 전진하는 기차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쉬쉬거리면서도 제 등짝을 마구 때려댔나 봐요. 뭐야? 에라이, 누구야? 웬 년이야? 내가 제대로 잡아서 아주 숨도 못 쉬게 해버릴 거야. 누구냐고? 어디서 뭐 하는 데인데? 그러면서 이모가 엄청 성질을 내면서 씩씩거리시는데 막 저도 그때부터 약간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냥 같이 욕해주고 화내주고 그러고 넘길 정도가 아닌 상태였거든요. 이모 잠깐만. 왜 그렇게 흥분해? 우리도 지금 머리 복잡하단 말이야. 좀 진정해. 그런 와중에 이모는 제 앞에서 당장 니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라 난리여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어정쩡하게 핸드폰을 열어서 단톡방 메시지를 다시 보는데요. 순간 이모가 확 뺏어가는 거예요. 어디 보자. 어떤 년이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얼씨구 뭐? 기생충? 웃기고 있네 진짜.
이거 맞아? 얼굴 좀 보자. 이게 뭐야? 어? 이모는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봤는데 잘 안 보인다면서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대더니 어머니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한참을 응시하시는 거예요. 야, 윤미야, 잠깐만. 아, 이게 니네 시어머니야? 아, 이모, 진짜, 아, 왜 이러냐고, 오버하지 마. 무슨 전화를 하라 말아야. 아, 그냥 이렇게 보고 말라고, 진짜.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이모가 너무 정신사납게 화를 내길래 좀 달래려는데 이모는 계속 눈을 떼지 않고 한참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낯이 익은데? 눈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익지? 아, 무슨 헛소리야. 아, 그러지 말고 핸드폰 이리 줘. 아, 너 좀 잠깐 있어봐. 아, 왜 핸드폰을 갖고 가고 그래? 다시 획 빼앗아간 이모를 보며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고개를 확 들어서 이모를 쳐다봤어요. 어? 이모가 왜? 이모, 진짜 우리 어머니 아는 거야? 그, 뭐야, 이름이 이순자인가? 아니, 이숙자인가? 아, 하여간, 아, 그렇지 않아? 내가 바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게도 아마 제가 살아온 일에 제일 충격받은 범위가 큰 게 아닌가 싶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모와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거예요. 이모는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본인이 한창 그 특유의 성격으로 주름 잡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어디서 빌빌거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이모,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건데, 아유, 됐고, 당장 오라고 해. 네 시어머니, 여기 오라고 하라고. 엄마도 이쯤 되니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모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때 실랑이를 한창 벌였는데요. 제가 안 하면 이모가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한테 떠듬떠듬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그 표독스러운 말투를 보니까 저도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제 딴은 아주 대담하게 할 말이 있으니 이리로 오시라 했어요. 야, 이게 어디서 오라가라야, 진짜. 너 미쳤니? 집에서 뵐게요, 어머니. 전화 끊겠습니다. 전 더 말 섞기 싫어서 일단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참 너무 지독하고 변함없이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는 어머니가 너무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어요. 이모랑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진짜로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제 마음 안에서 거의 90%는 남편과 이제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집에 와서 문을 막 탕탕 쳤는데 이모는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본인이 덜컥 문을 열지 뭐예요? 야, 뭐 하자, 어? 어머니는 현관을 들어서다가 우리 이모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할 틈도 없이 이모는 그 길로 어머니 멱살을 휘어잡고 마르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너 이숙자 맞지? 야, 이숙자인지 순자인지 이 등신 같은 인간아.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사냐? 이게 진짜 누구 앞이라고 개겨? 너 제대로 한번 당해봐, 어? 이모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어머니를 붙들고 놔주지 않았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가길래 결국 엄마와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떼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우리 이모한테 붙들려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자꾸 우리 이모 얼굴을 보더라고요. 너 나 몰라? 나 김복순이야. 나 모르냐고. 여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래, 이년아. 옆에서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금방 또다시 잡아주는 이모의 힘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저는 결국 뒤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다리도 제대로 다 나은 상태도 아니고 저나 엄마는 한계였거든요.
어쩜 어머니는 그렇게 단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이모 얼굴만 응시해댔던지 그 의무는 이모도 느꼈던지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야, 내 동생 기생충이라고 했어? 네가 뭔데? 네 주제에 내 조카를 며느리를 얻었으면 평생 엎드려 모셔도 모자랄 판에 너 늙음하게 나한테 처맞고 뼈 다 부러져서 재생 못하고 싶냐? 하여간 이모는 원체 기센 성격답게 말도 무시무시하게 하더라고요. 보는 저도 살이 떨려왔지만 붙들려 있던 어머니는 여간 기가 눌린 게 아닌지 진짜 무슨 뭐 한마디를 못 받아치시더라고요. 이숙자 너 내가 돈 얼마 물어주면 그만이야. 근데 너 말이야 너 이 나이 처먹고 맞으면 그거 어떻게 할래? 장담하는데 너 못 돌아와 원래대로. 어떡할 거냐고. 이모는 그렇게 악착같이 잡고 안놔주면서 어머니에게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급기야 어머니는 어느새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주저앉아서 그냥 무조건 고개를 파묻고 막 싹싹 비는 거죠. 말도 못하고 웅얼웅얼거리면서 말이에요. 보다 못한 엄마가 제발 좀 그만 놓으라고 하는데 이모는 그렇게 먼지가 풀풀 날리는 와중에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얘기 다 들었어, 너. 너 진짜 나이를 곱게 처먹었어야지. 이 나이에 며느리 앞에서 머리채 잡히니까 좋냐? 그러게, 멀쩡히 살았어야지. 옛날에도 간제비처럼 굴더니 어쩜 그렇게 인간이 안 변하냐? 넌 좀 더 맞아야 돼. 정신 차려, 이씨. 일어나. 제 생각에는 어머니도 정말 여간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모가 보통 개망신을 시킨 게 아니니까요. 진짜 단 한마디도 뭐라고 찔끔거려 보지도 못한 채 자기가 그렇게 생무시해대던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얻어맞은 거니까요. 이 문을 열고 그 들어설 때만 해도 당장 저한테 손찌검이라도 할 듯 위풍당당하시던 분이 거꾸로 저렇게 멱살 잡혀서 입도 뻥끗 못하는 모양을 보니까 참 감정이 다양하게 오가더라고요. 통쾌한 기분이 없었냐 하면 그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저렇게 철저하게 약자한테는 강하게 굴고 강자한테는 바짝 쥐어사는 모양새를 보니까 모든 게 너무 씁쓸하고 기가 찬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그대로 어정쩡하게 우리 엄마한테 사과는 했는데 하도 웅얼거리고 꿍얼거리셔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어요. 이모가 똑바로 빌라고 잘 안 들린다고 윽박지르는 걸 엄마가 제발 그쯤 하라고 해서 어찌어찌 마무리하긴 했답니다. 그러고 놔주는 순간 어머니는 진짜 다리에 뭐라도 달린 듯 쏜살같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이모랑 옛날에 뭐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장의 순간을 봐도 이모가 엄청나게 위쪽에서 길을 다 잡고 눌러버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모는 저한테 그간의 일들을 묻는데 기왕 저도 이렇게 됐으니까 숨길 게 없겠더라고요. 이모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는지 저한테 짜증을 내셨어요. 너는 그런 얘기를 진즉했어야지. 그런 열받는 일을 이제 말하면 어떡해? 아주 아까 걷지도 못하게 제대로 응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진짜. 다시 붙잡아서 혼낼 수도 없고 아우 속 터져. 하여간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어머니랑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남편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같은 마음 아닐까요? 이모는 저보고 단톡방에다 글 남기라고 막 화를 내시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제 전화로 어머니에게 다시 걸라고 해서 했더니 5통을 걸어도 절대 안 받으시더군요. 결국 인내심이 짧은 이모가 본인 핸드폰으로 걸었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또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이모가 잽싸게 바로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숙자 나다 김복순 너 당장 네 새끼랑 이혼시켜. 우리 윤미랑 네 자식이랑 이혼시키라고. 네가 그렇게 옆에서 아주 이혼하게 바람을 쳐넣는다며. 너 진짜 내가 더 못 혼내준 게 한이야. 좋은 말 할 때 네 그놈의 하르비 같은 아들놈이랑
갈라서게 해. 우리 윤미가 네 아들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아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이모는 정말 어떤 것도 꺼리낄 게 없다는 어투로 분노를 표출하고서는 성이 안 풀리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셨어요. 그 후로 저는 짐을 정리해서 그 집을 나왔고 현재 이혼 진행 중인데요. 이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또 뭐라고 하려다가 제 핸드폰으로 이모가 아직도 덜 아픈 거냐고 문자를 보내니까 조용해진 상태예요. 일단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순간까지 어머니로부터 온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본연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 그리고 곧 죽어도 제 탓은 안 하고 남 탓을 해야 성이 풀리는 성격에 저한테 벌써 골백 번은 먼저 연락이 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모의 협박 때문인지 몰라도 어머니가 남편에게 뭐라 말해둔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힘든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웬만해서 저런 수치를 당해놓고 참을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 역시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 준다면 저는 조만간 저 인간과 완연히 남남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혼인신고라도 안 했더라면, 아니, 식이라도 안 올렸었다면 등등의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적당선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